안녕하세요. 사는 지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었지만 저는 30대 중반에 아이 하나를 둔 엄마로 20대 젊은 시절 정말 뼈아픈 상처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뿐인 남편을 큰 병으로 잃어야만 했거든요. 평생 제 곁에 있어줄 것 같던 남편이 떠났던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저에게 닥친 시련들은 정말 말도 못했었죠.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간 회사에서 엄청난 갑질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몇 년 후 저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갑질하던 회사를 제대로 혼내주며 잃어버렸던 가족까지 찾게 되었으니까요.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같은 친한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저는 그때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 이상형이 다정다감한 자상한 성격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고아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도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실력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서 제가 원하는 다정한 성격의 사람이라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사실 저도 늦둥이 외동으로 태어나 부모님이 일찍 떠나보낸 탓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저와 똑같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에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동질감을 느끼며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 다정다감한 데다 따뜻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때 안 그래도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왜 제가 먼저 하냐며 민망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제 프로포즈에 많이 기뻐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은 주변에서도 아내 바보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고아로 자라난 남편은 지금 자신에게 생긴 가족인 제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천사 같고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늘에서 너무나도 빨리 데려가 버렸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4년쯤 흘렀을까?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막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계속해 소화가 잘 안 되고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혈변까지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근처 동네 병원으로 가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남편의 증상을 듣더니 큰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학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4기라는 판정이었어요. 게다가 이미 폐와 간 등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 항암을 해도 1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건강 체질에 가끔 속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는 지켜야 하는 소중한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고 남편과 저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그 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 암세포도 크게 줄어들고 있었고 저희에게 희망이 생기는 듯 했죠. 그러나 그도 잠시 남편의 상태는 다시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비쩍 마른 몸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지훈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고 싶어.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이랑 우리 지훈이를 두고 어떻게 떠나? 여보, 나 아직 죽는 게 두렵고 너무 무서워. 나도 그래. 나도 당신이 떠나는 게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워. 당신 없이 이 세상을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도 당신이 우리 지은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야, 어떻게든 살아. 어떻게든 살아서 우리 지훈이 대학 가는 것도 보고 결혼해서 자식 낳는 것도 보면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지훈 아빠, 나 두고 가지 마. 여보,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 어떻게든 버텨서 내가 당신이랑 우리 지훈이 곁에 있을 거야. 지훈 아빠. 그러나 결국 저는 남편을 편히 보내주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차도도 없었고 저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항암 치료를 하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했으니까요. 짧은 시간이라도 남은 시간 남편과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서 행복하게 보내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지내는 병원도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날은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은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이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살며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이랑 지훈이만 남겨놓고 먼저 가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하늘에서 당신이랑 우리 지훈이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내 몫까지 당신이랑 지훈이가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줘. 그리고 지훈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내가 얼마나 지훈이를 사랑했는지 꼭 이야기해줘. 아빠는 영원히 지훈이 사랑한다고. 그래, 꼭 그렇게 이야기해줄게. 우리 지훈이 꼭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로 키울 테니까. 그러니까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잘 지내자. 그래, 그러자. 다 나은 사람처럼 컨디션이 좋아 보이던 남편은 다음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죠. 누구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래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저희 곁에 오래 머물러준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아였던 남편의 가족을 끝내 찾아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 가족들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없었고, 남편이 아프고 나서 남편과 아이를 돌보느라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할 거라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떠난 사실에 계속해 후회하며 아쉬워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앞으로 저와 3살짜리 어린 아들 두 가족이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무리 의료시비 보험을 들었다고 하지만 남편이 아프며 진 빚들도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이미 남편의 병원비에 저희 생활비로 모아두었던 돈도 다 쓰고 이미 집까지 이사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어린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남편을 간병하다 보니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경력 단절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인지 저를 뽑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바를 하며 몇 개월 동안 일을 찾다 겨우 취업하게 된 곳이
직원이 15명 남짓되는 김치를 만드는 작은 김치 공장이었습니다. 다행히 같이 일하게 된 동료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붙고 나니 한 가지 이상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알게 된 사실인데 같이 일하시는 동료들도 좋고 다른 곳보다 월급도 많이 주시는데 회사에서 일할 직원을 뽑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면접 볼 때는 몰랐었는데 사장이란 인간의 인격이 아주 개차반이었거든요. 직원들에게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며 괴롭히는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터무니없는 세탁소 심부름에 음료수 심부름, 게다가 회사를 오래 다닌 몇몇 직원들에게는 욕설까지 하며 휴일에 본인 집에 불러 청소까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월급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도 전부 저의 오해였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을 때는 설마 했었는데 추가 수당 없이 퇴근 후에도 잔업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사장 본인은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 입사해 다닌 지 5개월쯤 지났을까 사장이 기어이 저에게도 터무니없는 일을 시켜온 것이었습니다. 선민 씨, 이따 점심시간에 밥 먹고 할 일 없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밥 다 먹고 나면 내 차 좀 깨끗하게 세차해놔. 네? 제가 사장님 차를요? 그래. 그럼 차 세차를 선민 씨가 하지. 사장인 내가 해? 직원이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 깨끗하게 닦아놓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이 회사의 얼굴이라고.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놔야 할 거야. 내 차 비싼 외제차니까 기스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세차 잘했나 내가 이따가 직접 확인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점심시간 안에 끝내서 선미 씨 하는 일에 지장 없도록 하고. 난 일 못하는 프로답지 않은 인간들은 딱 질색이니까 내가 번 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월급 주는 만큼 밥값은 제대로 하라고. 직원에게 본인의 사적인 일을 시키면서 프로페셔널까지 들먹이는 사장놈의 행동이 어이없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야말로 직원들에게 갑질이나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장답지 않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회사가 굴러가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사장의 못된 갑질에 화가 나긴 했지만 당장 회사를 관두면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참고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저에게 갑질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오래 다닌 직원이 아니라서인지 딱히 심하게 괴롭히는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다니고 2년 정도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심하게 구토까지 하며 아프다는 것이었죠. 어차피 회사 퇴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거래처에서 김치를 주문한 물량도 적었던 날이라 저는 그날 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급하게 퇴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일찍 퇴근을 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있던 사장놈이 퇴근하려는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선민 씨,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저희 아이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반차 쓰고 가보려고요. 뭐? 우리 직원들 중에 월차나 반차 쓰는 직원들이 있었어? 그리고 아무리 아이가 아파도 그렇지 반차 쓸 거면 미리미리 사전에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걸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감히 하늘 같은 사장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토나 달고 그래서 지금 선미 씨가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원래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야. 애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큰 대수라고 퇴근 시간 전에 가겠다는 거야? 반차든 뭐든 지금 나가면 선미 씨 오늘 일당 월급에서 깔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 난 프로답지 않은 것들은 딱 질색이라고.
내가 오늘 일당 빼는 게 정 싫으면 선미 씨 남편한테 연락해서 남편 보고 어린이집 가서 아이 데리고 오라고 하던지 어디 마음대로 가기만 해봐. 난 분명히 월급에서 오늘 일당 깐다고 말했다. 어때? 그래도 갈 수 있겠어? 사장의 말에 저는 기가 차고 말았죠. 추가로 자주 일을 시키며 야근 수당까지 안 주는 인간이 아이가 아파 반차까지 쓰고 먼저 퇴근하겠다는 저의 말에 일당까지 들먹이며 못 가게 붙잡는 모습이 아주 치졸해 보였거든요. 그것도 퇴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일당은 제 월급에서 제외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만 전 무엇보다 제 아이가 더 중요해서요.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야?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너 사장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네 애 아프다고 지금 가보겠다고? 네. 어차피 오늘 제가 한 일 일당에서 제외한다고 하셨으니 굳이 제 시간 뺏기면서 더 여기 있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도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야, 야! 어디가? 야! 전 그날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달려가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갑질을 하며 저희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곳에서는 더는 참고 다니기 힘들다고요. 조금 월급이 적더라도 내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를 지키는 것이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물론 아직 한참 남아있는 빚이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겠지만 지금보다 어떻게든 더 아껴 살며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아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들을 정리하며 해결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딜 가서 일하던 지금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며 고생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 다니며 2년 정도 경력도 쌓였고 저는 그렇게 다른 회사로 옮길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회사에 출근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회사를 관둬야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부터 사장이 갑자기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이었어요. 유독 저에게 신경을 쓰면서요. 일을 하고 잠깐 쉬는 오후 휴식 시간, 사장이 웬일로 커피 전문점과 빵집에서 비싼 음료와 빵을 사와 직원들에게 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커피와 빵을 건네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들 많이들 먹으라고. 전부 내가 쏘는 거니까. 특히 선미 씨 혼자 아이 키우려면 힘들 텐데 맛있게 먹고 힘내. 어제 선미 씨하고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선미 씨 남편 죽고 혼자라며? 하이, 난 그것도 모르고 어제 괜히 잔소리했잖아.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신경 써줬을 텐데. 나야 아직 미혼이라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과부 마음 호라비가 다 한다고. 선미 씨가 아이 키우면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인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러니까 선미 씨, 내가 좀 빵이랑 커피 먹고 힘내. 가끔 내 생각도 해주면서. 그리고 그날부터였어요. 다른 의미로 사장놈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사장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회사에서도 퇴근 후에도 계속해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본인의 일상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면서요. 한마디로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저에게 치근덕거렸던 것이에요. 선미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지? 그런데 선미 씨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난 지금까지 여자랑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네. 선미 씨가 나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되나? 선미 씨,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 보내준 건데 어때? 운전하면서 내 팔뚝에 잡힌 근육들 너무 남자답고 멋있지 않아? 나 요즘 혼자라 너무 외로운데. 선미 씨도 외로우면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불러만 주면 내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우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잘해보자고. 선미 씨 주말엔 뭐해? 괜찮으면 나랑 데이트할까? 아이도 같이 데려와도 돼. 나처럼 자상한 남자 어때?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튕기고 나한테 넘어오는 게 어때? 선미 씨도 좋으니까 내가 문자 보내는 거 받아주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어디서 나 같은 남자 만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선미 씨 회사 사장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답장도 안 하는데도 계속해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사장놈의 더러운 행동에 저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원래는 회사를 알아봐 붙고 나면 관두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참에 말하고 관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장놈한테 문자로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러는 거 불편하니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인연 맺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못살게 괴롭히시면 전 사장님 전화랑 문자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지금 차단이라고 했냐? 이게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감히 사장 전화를 차단하겠다고? 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알아? 앞으로 너 회사 생활 좀 힘들어질 거다. 내가 반드시 꼭 그렇게 만들어줄 거니까. 아, 그러세요? 어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사장은 제 답장에 화가 났는지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전 사장놈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직서를 준비해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보자마자 사직서를 던지고 나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자 사장은 저한테 언제 그랬냐 싶게 평소처럼 행동하며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척 안 하던 짓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아침 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일을 일찍 끝내고 비싼 곳에 가서 좋은 저녁을 사주겠다면서 직원들과 평소 잘 하지도 않던 회식을 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 회식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까지 챙겨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장이 일찍 일을 끝내며 회식을 하자는 말보다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는 말에 동료들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제가 사장에게 갑자기 바로 관두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장놈의 치졸한 성격에 제 행동에 괜스레 기분이 상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겠다는 말 자체를 아예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이 말을 마치고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설마 선미 씨, 오늘 직원들 전체 회식인데 아이 때문에 일찍 간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회식도 일의 연장이라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선미 씨 가면 오늘 회식이고 보너스 취소니까 그렇게 알고.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 조금 늦게 아이를 데리러 가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일찍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사장놈이 사주겠다는 비싼 곳은 바로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그것도 가격 저렴한 냉동 삼겹살 말이에요. 사장놈은 삼겹살을 시키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다른 직원들한테 보란 듯이 보너스를 나눠주면서 저는 쏙 빼놓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제가 사장놈의 마음을 거절한 일로 저에게 복수하려는 심보인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면서 저를 빼놓고 주지 않는 일에 제가 묻지 않고 가만히 있자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것도 일부러 제 옆에 찰싹부터 앉아서요. 선미 씨, 내가 왜 선미 씨 보너스는 빼놨는지 알아? 내가 볼 때 선미 씨는 회사 일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거든. 사장이 보내는 문자도 기분 나쁘다고 싶고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어디 직원이 그래서 되겠어? 그래서 내가 선미 씨 정신 좀 차리라고 일부러 안 줬어. 보너스 받고 싶으면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알겠어? 그렇게 말을 마친 사장놈이 기어이 선을 넘었습니다.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자신 앞에 맥주잔을 들더니 제 앞에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선미 씨가 내 잔에 술 좀 따라봐. 왜? 술도 예쁜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는 거잖아. 비록 선미 씨가 애엄마이긴 하지만 우리 공장에서 나이도 제일 어리고 예쁘니까 나도 한번 기분 좀 내보자. 그러자 사장님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주변에서 말리기 시작했죠.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직원한테 그런 일 시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방긋 웃으며 말했죠. 사장놈의 더러운 행동에 어차피 회사도 관두기로 결심했고 동료들도 보너스까지 받은 상황이니 하고 싶었던 말을 하며 제대로 하며 일을 저질러 버리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사장님이 따라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따라드려야죠. 그런데 제 말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사장님이 얼굴까지 붉히며 좋아하더라고요. 진짜야? 우리 선미 씨가 정말로 나 술 따라주는 거야? 진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그러면 내가 선미 씨 줄 보너스도 준비해뒀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그럼요. 앞으로는 사장님한테 잘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저는 사장놈의 술잔이 넘치도록 맥주를 콸콸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곤 맥주를 사장놈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으악!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진짜 나한테 해고당하고 싶어? 그러는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회사 사람들이 네 노예처럼 보이냐? 매일 직원들한테 갑질이나 하면서 괴롭히기나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살아.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안 그래도 네 놈 때문에 이 그지 같은 회사 관두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됐네. 이 되먹지 못한 추잡스러운 놈아. 어디 당장 나 해고해봐. 성격이 그렇게 개차반이니 네 놈이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인 거야.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저는 쌈장 접시를 들어 사장 얼굴에 범벅을 만들어버렸어요. 너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너 콩밥 먹게 만들 거라고. 알겠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나도 니놈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부 성희롱으로 노동청이랑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내가 그동안 나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랑 계속 전화해서 괴롭힌 것까지 전부 증거로 모아놨어. 그리고 여기 식당 위에 저기 CCTV 보이냐? 저기로 너가 나한테 어떻게 성희롱했는지 다 찍혔을 거다. 너야말로 콩밥 먹게 될 거라고. 너처럼 찌질한 놈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사장놈 얼굴에 준비해놨던 사표를 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사표니까 이거나 처먹고 어디 배 터지게 잘 살아봐라. 이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같은 자식아. 그날 그렇게 저는 사표를 사장놈의 얼굴에 던지고 회사를 관두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니 겁이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혹시 저를 아무 곳에서도 뽑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다행스럽게도 제가 사는 지역의 유명한 김치 공장에서 생산지 직원을 뽑는다고 인터넷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작은 김치 공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회사로 사장님이 여자분이라 그런지 여성 친화적인 기업으로 복지가 좋기로도 유명한 곳이었죠. 그때가 코로나가 막 유행할 시기였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 집에서 식사 시간이 늘며 김치의 매출이 늘어 추가로 사람을 뽑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경력을 살려 여자 사장님이 계신 김치 공장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면접 당일 전 큰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이 임시 휴업을 하면서 저희 아이를 봐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모두 일을 나가는 직장인들이니 딱히 아이를 맡아줄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 결국 어쩔 수 없이 5살 아이의 손을 잡고 부랴부랴 면접을 보러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꼭 다니고 싶던 회사라 쉽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면접을 보기 위해 아이를 데려온 저를 보며 모두 쳐다보며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사람들이 하나씩 면접을 보며 저 또한 면접을 보러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이 3분이 앉아 있었는데 회사 면접장에서 아이를 데려온 저를 보며 면접관 분들이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관 분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했죠.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임시 휴업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지원하며 인터넷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 회사 사장님으로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사람들 다 애 키워봤던 엄마들이니 괜찮아요. 그렇게 면접은 시작되었고 저희 아이도 눈치가 있어서인지 조용히 제 다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면접을 보는 동안 심심했는지 저희 아들이 손에 든 장난감으로 장난을 치다가 자기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잡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목걸이로 장난치는 모습을 보던 사장님이 놀라 가만히 지켜보더니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것이었어요. 저 미안한데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누구 건가요? 괜찮으면 저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아, 면접 중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금목걸이는 저희 남편이 남긴 유품이에요. 저희 남편이 사실 고아여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해주셨던 건지 남편이 보육원에 오기 전부터 차고 있던 목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아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목에 걸어줬어요. 남편이 저희 아이 3살 때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 말에 사장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모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이라는 아이가 차고 있는 목걸이를 자세히 확인한 순간 갑자기 저희 아이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가, 나다. 내가 네 할미다. 이제야 널 이렇게 찾는구나. 우리 영진이 아들을 여기서 찾았어. 네? 사장님이 저희 아이 할머니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목걸이 내가 직접 디자인까지 해서 금은방에 맞춰서 우리 아들한테 해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며느리야, 이렇게 너를 보는구나. 그러면 지금 저희 남편 어머니가 사장님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그이가 떠났어요. 저랑 지훈이만 두고 떠나버렸다고요.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니 이걸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급하게 나머지 면접을 보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후 어머니와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버린 게 아니고 뜻하지 않은 이유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3살이 되었을 무렵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키우기를 원했지만 시아버지가 남편의 양육권을 시어머니에게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에 맡겨져 키워지게 되었는데 어린 남편이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시아버지가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몇 년을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계속해 찾고 반찬 가게를 하며 김치를 팔게 되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의 김치 공장까지 세워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고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남편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 당신 유전자까지 등록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간병을 하며 또 아이를 돌보며 먹고 사느라 정부에서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며느라가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지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가 너랑 우리 손주 전부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영진이한테 해주지 못한 거 아가 너랑 우리 손주한테 원 없이 해주면 살 거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실 저랑 지훈이 남편한테 남편 목까지 행복하게 열심히 살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그런데 지훈이랑 둘이 살면서 뭐 힘든 일은 없었어? 우리 영진이 떠나고 둘이 별탈 없이 잘 살았던 거야? 시어머니의 물음에 머뭇거렸던 것도 잠시. 전 살아생전 남편과 어떻게 지냈는지 어머니께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며 남편이 떠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던 사장님의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이야기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인 김치 공장을 시어머니께서 인수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김치 사업이 잘 돼 공장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던 중 어머니 회사 근처에 망해가는 김치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게 바로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 직장 사장과 공장을 인수할 이야기가 오가던 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장놈이 저에게 어떻게 갑질을 했는지 이야기를 듣던 중 분노하고 말았죠. 괘씸한 놈. 내가 공장을 사주겠다는 이야기에 굽신거리며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더니 뒤에서는 사람들 못살게 굴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었어. 그것도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며느리 괴롭힌 놈 회사 사줘서 잘 사는 꼴 내가 절대 못 보지. 아주 패가 망신해서 개망신 당하는 꼴 내가 포기할 거야. 아가,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시어미만 믿고 있거라. 내가 전부 해결해 줄 테니까.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 전 직장 사장놈을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사장놈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 빚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김치 회사들은 매출이 늘어갔지만 사장놈의 회사만 자꾸 매출이 떨어졌었나 봅니다. 제가 다닐 때도 일하는 것 비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 회사에 다니며 느낀 거지만 갑질한 사장놈의 회사는 망할만 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동안 김치 판매가 잘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가격은 올리면서 점점 안 좋은 재료들을 쓰는 것도 모자라 김치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줄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도 이렇게 맛없는 비싼 김치를 누가 사 먹나 싶었는데 결국 욕심만 부리다가 망하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 사장놈은 회사가 점점 장사도 안 되고 자신이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팔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와 이야기가 있고 난 뒤 며칠 후 저희 전 직장 사장놈을 혼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사장놈을 회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제가 있는 대표 이사실로 사장놈이 오도록 만들었죠. 사장놈은 대표 이사실로 들어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제가 있는 모습에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한 건지, 혹시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을 옮기며 사장님의 회사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서민 씨, 회사 간두더니 여기 회사로 온 거였어?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 근데 차 사장님 무슨 일로 저를 회사까지 불러보자고 하신 건가요?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고 아무래도 박 사장네 회사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할 것 같아서 보자고 했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와서 취소라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아보니 내 놈이 네 회사에서 내 새끼 못 살게 구고 괴롭힌 천하의 나쁜 놈이었더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니놈 회사 사주면서 니놈 배만 불려줄 뻔했어. 제가 언제 최 사장님 새끼를 못 살게 굴고 괴롭혔다는 건가요? 최 사장님 자제분이 저희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기라도 했단 말씀입니까? 그래 이놈아! 직접 보면서도 몰라? 여기 내 옆에 앉아있는 김선미가 바로 내 며느리다. 우리 아들 안사람이라고. 그런데 니놈이 우리 손주 아플 때 우리 며느리 반차 쓰고 간다고 하니 월급에서 일당까지 뺐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우리 며느리가 싫다고 하는데도 그 역겨운 면상으로 들이대면서 괴롭히고, 갑질이랑 갑질은 다 했고 우리 며느리한테 직접 들었어. 그러면 저 며느리가, 아니 선미 씨가 최 사장님 며느리였단 말입니까? 아이고, 아니,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관심 있어서 그랬던 것이란 말이에요. 최 사장님이 저희 회사 안 사주면 저 빚쟁이들한테 쫓겨 감옥 가게 생겼다고요. 제가 사실 코인에 제가 사는 집까지 담보잡혀 투자했다가 전부 사기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 사장님 죽은 사람 살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미쳤다고 내 새끼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성희롱한 성희롱범을 도와주겠냐? 그동안 니놈이 우리 며느리한테 잘못했던 일들 모두 법적으로 꼭 물어서 처벌받게 만들 테니까 각오나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다. 니놈도 어디 내가 아는 갑질 제대로 당해봐. 그러자 사장놈은 이번에는 저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선미 씨, 아니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동안 주제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최 사장님 마음 좀 되돌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사장님을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쳤냐? 내가 너 같은 놈을 도와주게? 앞으로 네가 했던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벌 받으면서 제대로 느끼며 살아봐. 저에게 갑질하며 괴롭히던 사장놈은 결국 경비분들에게 끌려가며 시어머니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장놈은 어머니가 김치 공장을 사주지 않아 본인의 김치 공장과 함께 쫄딱 망하고 말았고, 사장놈은 저에게 성희롱을 한 것과 더불어 사장놈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까지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빚쟁이들에게 빌린 돈까지 갚지 못해 끝내는 교도소 신세까지 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사장놈의 회사가 망하고 그곳에 다니던 직원들이 걱정되었는지 전부 어머니 회사로 채용시켜 주셨어요. 새로 신입사원을 뽑느니 숙련된 경력직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낫다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 사람 일은 혹시 모르는 일이라 저희 아들과 시어머니의 유전자 검사를 마친 후 저와 저희 아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지은 저희 빚까지 전부 갚아주셨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남편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간 날 많이 우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 많이 울었고요. 그날 어머니와 함께 남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남편 몫까지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기로요. 그리고 남편과 한 또 하나의 약속대로
저희 아들에게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만나고 3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남편의 납골당에서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저희 세 식구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도 일한 경력을 살려 시어머니를 따라 김치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예기치 못한 뜻밖의 불행도 찾아오지만 또 생각지도 못한 행복한 만남의 순간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제가 받게 된 모든 행복들 전부 남편이 저와 저희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보내준 선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보려 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다음 생에에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꼭 제 남편으로 태어나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